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를 이제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갑소유에 4억짜리 건물이 있다. 이걸 담보로 잡고 을이 2억을 빌려줬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을 하였다.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을 앞으로 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가등기가 됐다는 거고 을이 양도담보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럼 양도담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갑에서 이번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되어 있는 상황. 그랬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냐? 여전히 갑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산 절차. 줄 게 있으면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 절차를 마치지 않고 편법으로 돈 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래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청산 절차 다 마치고 돈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청산 절차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줄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보기 전에 그 주임법에서 하나 건너뛰었던 거 그거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대항력의 내용까지 가십시오. 183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밑에 기타 바로 위에 임차주택 양수인이 아닌 자 나와 있죠. 첫 번째 질문 우리 봤죠. 아까 대지만을 경락받은 사람. 이 사람은 주택 양수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대인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양도하였다.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였다. 그때의 양도담보권자,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죠.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지 양수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등기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물권자에 불과한 거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213페이지로 가시고 자, 그럼 다시요. 이제 여기 갑소유의 4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애가 2억 원을 빌려주고요.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제기가 되었습니다. 변제기 도래. 그런데도 변제가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 그러면 요 을이라는 애는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경매청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매로 가겠다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 약속대로 소유권 취득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그 가담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골치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나 그냥 싫다. 그래서 어디로 가버리자? 경매로 가버리자 라는 거. 이거를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을이 선택하겠습니까? 갑이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 채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가지고 틀린 지문의 출제 전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서설. 여러분, 담보 가등기 권자나 가등기 담보권자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자,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귀속청산이 뭐냐? 소유권 취득. 처분청산이 뭐냐? 경매로 가자. 그래서 귀속청산. 그 다음에 다시 귀속청산, 귀속정산 다 같은 말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주도적으로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돈 못 받은 거, 피담보 채권에 만족을 얻는 실행 방법이다. 다음 처분청산,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가로에서 채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네, 그게 우리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고 방과로 2번까지 내려오시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건 경매로 가버리면 저당권으로 간주를 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되니까 골치 아플 게 없습니다. 그런데 권리 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서설, 가덕이 담보권자가 사적 실행에 의하여, 즉 소유권 취득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엄격한 제한이 가하여진다라는 것. 그 다음 바로 위에는 넘어가고 밑에까지 내려오셔 강행 규정이다라는 것. 청산 절차에 대해서 정하는 가담법 3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비교 판례. 청산금 미지급으로 무효인 본등기도 후에 청산 절차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넘어와가지고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귀속 청산을 소유권 취득을 선택을 했다. 소유권 취득. 네, 요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해줘야 되느냐? 나 소유권 취득하는 방식으로 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한다. 요걸 내가 선택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실행통지. 내가 소유권 취득하겠다. 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지가 채무자 갑에게 도달하겠죠. 채무자 도달. 자, 그런데 지금요, 요 채무자 갑이 변제를 못했지만,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지만, 갑이 집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집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때 변제를 못했다 하더라도, 로또에 당첨되면 자기 집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집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그럴 때 집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냐? 2번 줍니다. 2번. 어떤 형태로 주냐면요. 일단은 요 2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2개월. 요 숫자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 2개월 안에 로또에 당첨되면 집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주고, 요 2개월이 지났으면 집 지킬 기회를 어떻게 주느냐?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을이 가등기 담보권에 기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청산 절차를 다 마치라고 그랬으니까 뭘 해라고 그랬습니까? 줄 거 있으면 다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 쪽에서 청산금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 쪽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 인도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가담법은요. 통시행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요 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을이란 애가 줄 거 안 주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나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겠죠. 개기고 있다가 거절하고 있다가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습니까? 집 지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 지킬 기회를 몇 번 준다? 2번. 어떤 형태로? 청산기간 2개월. 요걸 줘가지고 로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청산기간이 지나도 동시행관계로 규정을 함으로써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본등기 등을 거절하다가 로또에 당첨되면 집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일단 큰 그림으로 이제 진행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로또에 당첨이 안 됐다. 그러면 얘는 청산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줄 것 다 주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실행 통지에서는 뭘 통지를 해줘야 되냐면요. 자, 내가 너한테 줄 게 얼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줄 게 얼마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 청산금의 목적물에 청산금의 평가액.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청산금을 통지하는 게 아니라 청산금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평가액을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금의 평가액이라는 것은 자, 내가 통지할 당시에 목적물의 평가액 요거를 밝혀주면 됩니다. 가령 4억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액을 밝혀주면 되겠죠. 내가 너한테 받을 채권액이 얼마다. 뭐 이자 등을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가령 이게 2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밝혀주면 어떻습니까? 4억 빼기 2억. 그래서 청산금의 평가액은 2억으로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미리 하나 딱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게 을이라는 애가 통지하는 것 이거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을이 통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받는 것은 뭘 받냐면은요 청산금을 받는 겁니다. 청산금. 말씀드린 건 뭐냐? 청산금하고 청산금의 평가액이라는 건 다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 예를 들어서 여기 채권자 을이 모두 다 감정평가사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요, 그 전에는 이게 4억짜리였는데 지금 당신은 이게 시가가 얼마일지 쉽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가액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이거는 요 을의 주관적인 평가액으로도 충분합니다. 주관적 평가액. 그러면은 자 을이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을이 평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이란 애가 이 목적물을 평가할 때요. 정당한 가액은 4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4억 5천이라고 평가를 하였다. 그러면 채권액은 2억이니까 4억 5천 빼기 2억.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 것은 2억 5천이라고 통보를 했죠. 그럴 때 통지의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다투질 못합니다. 원래는 얼마만 주면 되는 거냐면 2억만 주면 되는 건데 지가 4억 5천이라고 평가했죠. 됐나요? 2억 5천 준다고 했죠. 다투지 못하도록 한다. 됐습니까? 아니,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통지의 구속력. 통지의 구속력. 됐습니까? 예, 다투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 왜 경매로 가자라고 하냐면 골치 아프니까. 이 청산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이걸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손해 안 보려면. 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4억 5천이다 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다투지 못한다. 이거를 법에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의 구속력.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4억짜리인데 3억 5천으로 평가를 했다. 그래도 주관적인 평가액으로 충분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 3억 5천 빼기 2억 하게 되면 을이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은 얼마라고 되었느냐? 1억 5천. 이래도 평가액으로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이 받는 것은 평가액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습니까? 청산금을 받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얼마 받아야 되냐면 2억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채무자 쪽에서는 2억 받아야 되니까 채무자. 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평가액에 대해서 어떨 수 있다? 다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받은 것은 2억이니까. 2억이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이 핵심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만약 이 목적물의 평가액이요, 평가액이 가령, 4억으로 평가가 되었다. 4억으로 평가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받을 채권액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4억 5천이더라. 그럼 결국에는 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때도 뭘 해줘야 되느냐? 법에 그 뜻을 통지해라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줄 게 있든 없든지 간에 애한테 요 로또 맞을 수 있는 2개월의 기간은 줘야 되는데 요 2개월의 기간이라는 게 이 통지가 도달하고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줄 게 없어도 무조건 뭘 해줘야 된다? 통지를 해줘야 한다. 요 내용들이 핵심을
이룹니다. 자, 요 정도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봐보십시오. 거기 이제 213페이지에 실행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214페이지의 실행 통지인데 아까 우리 213페이지에서 안 읽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강행 규정 바로 위에 한번 봐보십시오. 213페이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강행 규정 읽었죠. 강행 규정 바로 위에 보면 아까 안 읽은 게 하나가 있다. 청산금 부존재 시 줄 게 없다. 통지 여부.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 가덕이 담보권자가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청산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조건 통지해줘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야 2개월의 기간을 줄 수 있으니까. 집 지킬 수 있는 기간은 무조건 줘야 하니까. 이것도 단골 지문입니다. 단골 지문. 자, 그거 봐두시고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통지사항 관련 통지사항 통지 당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360조에 규정된 360조는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이위 손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권액을 통지를 해준다라는 거. 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 건너뛰고 세 번째 지문.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은 담보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산출 근거를 알려주려는 것일 뿐이므로 그 평가 시점이 잘못되었다든가 통지한 평가액이 통지 시점에 객관적 가액 4억에 미달하거나 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 실행 통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억 5천이라고 통지를 해도 실행 통지로서 효력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상대방 실행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다. 밑에 두 개는 나중에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속력 여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자 일단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억 5천 줘야 되는 겁니다. 4억 5천이라고 평가한 경우를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방금 3억 5천이라고 통지했다. 다툴 수 있다고 그랬죠. 채무자는.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자, 줄 게 없다. 청산금이 부존재한다. 그때도 무조건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달해가지고 요 2개월의 기간이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주관적인 평가액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앞으로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냐. 채권자, 의리 모두 다 감정평가사일 수는 없다.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액으로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 객관적 가액이 4억인데 얘가 이거를 4억 5천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2억 5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3억 5천이라고 객관적인 가액보다 부족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통지로서 효력은 있는데 항상 주의하실 게 채무자가 받아야 되는 것은 정당한 가액, 청산금 2억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쪽에서는 뭐 할 수 있다? 3억 5천이라고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1억 5천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죠. 2억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기 등을 거절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정도가 핵심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청산기간 경과.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덕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래서 줄 게 없어도 도달을 시켜야 됩니다. 2개월을 진행을 하려면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 청산금 이거는 2억이죠. 따라서 청산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가액에서
가로는 일단은 건너뜁니다.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액을 말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급 의무가 있는 청산금은 2억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청산 통지에서와 같이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어야 한다. 2억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다시 한 번만 실행 통지에서 채권자가 통지해야 되는 청산금의 평가액하고 채무자가 받아야 하는 청산금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오셔가지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제4절에 양도담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도 아직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 거 있으면 다 줘라.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이항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 다 줘야 되니까 청산기간 지나고 2개월 주고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급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도담보는 다음 순환에 하고요. 거기 4조 요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별법이 218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실명법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한다. 자, 그런데 일단 221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부동산 실명법은 위에 나와 있는 4조 이 조문 하나로 다 해결을 합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두어 개의 조문만 더 추가하는 것이지. 그래서 명의시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의시탁 약정 효력 1항 명의시탁 약정은 어떻다? 무효로 한다. 2항 명의시탁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줄여서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 3항 중요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선이라고 안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자, 그럼 한번 그대로 조문을 적용을 해보면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는 을 앞으로 해두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둘이 했던 그 약속이 뭐냐면 명의시탁 약정. 이걸 하고 이 약정에 따라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해 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을이 지금 친구입니다. 갑의 친구.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방금 봤지만 자, 이 약정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이 명의시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그러니까 등기는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 취득하지 못하니까 법률 관계는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느냐? 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무슨 말씀이 하시겠죠? 방금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8페이지를 가보십시오. 중간에 제2절 적용 범위라고 나와 있고 양가를 1번에
부동산 실명법에 규제 대상 나와 있고요. 아래 세 번째 줄까지 내려오십시오. 이번 순환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8조에가.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보면 초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줄여서 위법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의 대부분의 주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에다가 갑하고 을하고, 갑이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아내입니다. 남편 소유의 부동산인데 이거를 아내 명의로 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이제 다 안 적고 그냥 명의시타 약정이 있었다. 그랬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이때에는 실명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을 앞으로 했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친구가 아니라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로 하더라도 만약 조세 포탈을 위해서 또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아내 앞으로 등기를 하였다. 그러면 실명법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그때는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방금 봤던 것처럼 조세 포탈, 강제집행 명탈, 조강법, 법령상 제한 회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위법한 목적. 이걸 없이 아내 앞으로 해두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아내 앞으로 등기를 하였다. 이런 제한이 나오게 되면 아까 봤던 실명법 4조가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안 되니까 이 약정도 유효하고 명의시타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질 물권 변동, 간단하게 앞으로 등기도 있으면 등기도 유효하다라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소유자가 이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약정이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명의시타 약정이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눠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관계. 내부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남편이 소유자. 이 남편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명의 신탁자. 그런데 외부관계는 등기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등기는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부관계 또는 대외관계. 이때는 누가 소유자다? 아내가 소유자가 된다는 거. 이 사람을 수탁자. 그래서 이처럼 유효한 명의 신탁. 여기는 실명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판례 이론이 적용이 되고 제일 핵심은 여기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소유자가 달라진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 번만 다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조강법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의 대부분의 주요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래의 판례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때는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 적용되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률혼이어야 됩니다. 탈법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하는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이다. 요거 확인하시고 다음 명의시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이 단어 혼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가 가령 여자친구 이제는 여자친구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둘이 애인 사이입니다. 그러면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헤어졌겠죠. 그런데 헤어지지 못한
최종적으로 갈라서지 못한 이유가 뭐 있느냐?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애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둘이 뭐 해버린 겁니까? 혼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명의신탁이 맺어준 사랑이라는 거죠. 거기 보십시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 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되었다. 위법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는 혼인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라는 거. 그 말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해두고 한 1년 있다가 결혼했을 수 있죠. 되셨나요?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결혼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딱 혼인한 때부터 그 등기가 유효가 된다라는 거.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9페이지 가셔가지고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제목 보시면 총례의 판례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에 법률 관계, 즉 유효한 명의신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가로 1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사례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와 Y주택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읽기를 맞춰 주었다라는 것. 그런데 밑에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나눠진다? 대내관계, 대외관계가 나눠진다라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 개만 봅니다. 자, 신탁자 남편 갑은 X토지를 관리 사용하고 의뢰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직거니까. 다음 뒤에 두 번째 질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수탁자 을은 신탁자 갑에 대하여 X토지나 Y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죠?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갑소유니까. 갑소유니까. 일단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 밑에 보십시오. 대외관계 가로해가지고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병이 을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익기를 마쳤다. 갑, 을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건 대외관계. 대외관계니까 누가 소유자다? 아내, 을이 소유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라는 친구는 여기가 중요하죠.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게 되셨습니까? 대외관계에서는 을이 완벽한 소유자니까 둘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냐 알았냐 몰랐냐하고 상관없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자, 그 정도만 봐두시고요. 넘어가시고 221페이지 조문은 읽었고 그 다음에 조문 밑에 보시면 사회질서 위반 X라고 적어져 있죠.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확인하셨나요? 우리가 명의신탁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 비자금, 허위, 명의, 담배 사재기 이런 거 있었죠. 명의신탁.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그 밑에 거 해지 X라고 적어져 있는 거.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됐습니까? 해지라는 건 이처럼 유효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효할 때. 그런데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면 해지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즉 실명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 양가로 2번 2명 나온 거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여기 한번 읽어보면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두 당사자가 관여하는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사례 갑은 2023년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토지의 소유 명의를 을에게 이전하였다. 요 사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둘 간에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만약 위법한 목적이 있으면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첫 번째 쭉 갑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결론 나왔죠.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이다.
다음 등기 무효. 수탁자 명의의 등기 효력. X 명의의 등기는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확인하셨나요? 다음 소유권자. 당연히 무효니까 엑스토지오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라는 거. 다음 등기 말소의 문제. 갑은 소유권에 의해 수탁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제3자의 문제. 지금 을 앞으로 등기를 했을 때 이 등기는 무효지만 을이 병한테 처분을 해버리면 아까 실명법 4조 사망 그냥 제3자 그냥 제3자니까 선약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선악을 불문하고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에는 어떤 규정들이 있냐면 이처럼 선악을 구별하지 않을 때 취지가 뭐냐면은요. 갑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너 명의시탁 하지 마라. 만약 명의시탁을 하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데 만약 네 친구가 배신 때려가지고 다른 애한테 처분해버리면 얘가 알았어도 소유권 취득하니까 명의시탁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문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냥 제3자라는 거 그거를 꼭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밑에 제3자 문제 첫 번째 지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었다.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 말이 선의 병이라고 안 적어져 있으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것. 지금 이제 두 병만 나왔는데 이제 세 명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만 3자가 등기 명의 신탁. 그 다음 세 명이 등장하는 유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 넘어가 보면 223페이지 제일 상단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계약 명의신탁. 아까 3번은 뭐였나요? 3자가 무슨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지금 두 번째 거는요. 제목이 계약 명의신탁. 됐습니까? 제목이 다릅니다. 제목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일단은 두 문자로 암기하실 게 있습니다. 암기하실 게 있다. 삼신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삼신대라는 대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 삼신대에는 뭐가 있냐면요. 개 같은 수영부가 있다. 개 같은 수영부가 있다. 그러면 3이 뭐겠습니까? 방금 앞에 봤던 거. 3자가 등기 명의신탁. 개가 뭐겠습니까? 계약 명의신탁. 무슨 말 하시겠나요? 그 두 문자 정도는 외울 수가 있죠. 그 유형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신이라고 적어져 있고 수라고 적어 있는 거. 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탁자. 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탁자. 수탁자. 그 의미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의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갑이 가가지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갑이 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간에는 이미 뭐가 있었거든요. 내가 사는데 등기는 네 앞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명의를 맡기기로 약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 요 유형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다음요. 어떤 유형이 있느냐. 갑하고 친구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요. 매수자금을 제공을 합니다. 매수자금 1억을 제공. 돈 주고 애 보고 가서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에서 요 갑이 신탁자, 그 다음에 을이 누굽니까? 수탁자. 여기에서도 갑이 신탁자, 여기에서도 을이 수탁자. 수탁자.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 매매 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가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누가 체결합니까? 병한테 간 사람이 누굽니까? 신탁자. 여기는 병하고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수탁자.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을 구별을 할 때 누가 병한테 갔는가? 여기는 신탁자가 가는 겁니다. 신탁자가. 여기는 수탁자가 가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때는 자, 계약서를 보면 여기 매도인은 누굽니까? 병. 계약서에가 매수인은 누구라고 적어 있겠습니까? 갑. 됐죠? 그런데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탁을 해가지고 병에서 을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병하고. 근데 여기는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병, 그 다음에 매수인 자리에 뭐라고 적어있냐? 수탁자, 을이 적어져 있고, 등기는 똑같죠. 병에서 2번 을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다.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이거는요, 계약 명의는 갑이고, 등기만 수탁자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등기만. 그런데 이거는 등기만 수탁자한테 맡긴 게 아니라 뭐까지? 계약 명의까지 누구한테 맡겼다? 수탁자한테 맡겼다. 되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걔를 뭐라고 한다? 계약 명의신탁. 이거는 등기 명의신탁. 등기만. 근데 3명이 나왔으니까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봐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명의신탁 약정, 무효. 요 등기 약정, 유효, 무효. 아까 실명법 조문 읽었죠? 4조,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여러분, 내용 쓰시는 건 여기 다 적어져 있습니다. 다 적어져 있다. 그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등기부. 병에서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되었는데 이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병이라는 소리죠? 등기부. 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기가 되었는데 을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병이라는 거죠. 얘는 가가지고 매매계약만 체결했다니까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얘한테 부탁해가지고 얘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등기까지 받아야 소유권 취득하는 건데 간명의로는 지금 등기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 자, 그러면 요 매매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실명법은 명의신탁 하는 거, 요거를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친구 앞으로 등기 놓는 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 갑이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막는 게 아닙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갑은 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지금 돈을 이미 줘버렸다니까요. 병한테 소유권 넘겨달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을 앞으로 무효 등기가 있습니다. 무효 등기가 있으니까 요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해야 한다는 거. 그럴 때 이 말소를 청구할 사람은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이게 대가 뭐냐? 대의 말소입니다. 직접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채권자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삼신대. 여기 대가 대의 말소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최종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명의신탁은 처음에는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셨지만 명의신탁을 규정하는 딱 법은 이거 4조밖에 없어요. 4조밖에. 결국에는 명의신탁을 물어보는 것은 물권법 실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권 변호에 관한 실력.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요거를 딱 먼저 외워두시고 삼신대 개수부 요거를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요 설명을 바탕으로 하나씩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사례. 갑은 2023년에 친구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하고 갑이 병소의 X 건물을 매수를 하면서 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라는 거. 명의시타 약정의 효력. 갑을 간의 명의시타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주의할 거. 매매 계약의 효력은 유효. 되셨나요?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이지 매매에 의한 갑의 소유권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수탁장 명의의 등기 효력, 을명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소유권자, 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더라도 을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X 건물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병이다. 되셨나요? 갑은 소유자일 수가 없습니다. 등기 받은 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거 해가지고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 받아서 나중에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대위 말소하고 지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기 말소의 문제. 소유자 병은 수탁자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질문은 건너뛰고 다음에 제3자의 문제. 아까 실명법 4조 3항. 수탁자 을이 갑의 허락 없이 제3자 A에게 X 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 갑은 명의시탁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그냥 A에게 선악을 불문하고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 기출지문을 그대로 나왔습니다. 밑에 매매계약 유효에 따른 법률 관계. 첫 번째, 갑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 병에게 지급한 1억 원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도 기억 꼭 하십시오. 다음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을 한다. 다음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병에게 갑 자신 앞으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등기 받았을 때 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취득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방금 봤던 것처럼 신탁자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방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최종적으로요 돈 받고 끝납니까? 땅 받고 끝납니까? 땅 받고.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가 줬던 돈은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땅 받고 끝납니다. 근데 땅 받는 방법이 뭐냐?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서 끝난다라는 거. 그런데 방금 대위에서 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기타 보시면 기타의 세 가지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갑은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을에게 소유권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갑은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제일 밑에 갑은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익을 청구한다. 이거는 무조건 다 X. 일단은 누구한테 소유권 이익을 청구한다? 대위 말소해놓고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제일 위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계약 명의신탁이 나와 있는데 계약 명의신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보시면 매도인이 선인 경우, 우측으로 가보시면 방가로 2번에 매도인이 악인 경우. 그런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는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여기서 개수부 여기 적었던 이 사례가 매도인이 선의인 사례입니다. 선의인 사례. 자, 그럼 다시 봐보십시오. 둘 간에 자 다시 한번 갑이 을하고 친구 을하고 명의시타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정에 따라서 대금 1억 원을 제공을 하고 수탁자가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근데 방금 봤던 것처럼 요 병은 어떻다? 둘 간에 명의사 약정 사실을 몰랐다. 그냥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계약 하는 겁니다. 매매계약 하는 거. 자, 그러면 요 약정은 유효 무효? 명의시타 약정은 무효가 원칙이죠. 되셨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을명의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기가 되어 있는데 뭘 생각을 해야 하냐면 이 사람은 선입니다. 선이.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병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병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매매계약도 유효로 만들어야 되고 요 등기도 유효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되셨나요? 명의시탁은 둘이 했고 얘가 자금 돈 준 거를 병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있다. 그냥 을하고 매매계 한 것뿐입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보호를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돈이 필요해가지고 얘한테 팔고 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호를 해주려면 매매계약도 유효로 만들어야 되고 을명의의 등기도 유효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걸로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 자, 그래서 봐보십시오. 거기 사례. 2023년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다. 갑과 약정대로 수탁자 을은 명의시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한 후에 신탁자 갑에게 인도하였다. 첫 번째, 명의시탁 약정의 효력. 갑 을 간의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이다. 두 번째, 매매 계약은 유효하여야 한다. 왜냐? 가로에 적어져 있는 것처럼 판례가 쓰는 표현입니다. 거래 상대방인 선의의 병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을명의의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 왜냐? 거래 상대방인 선의의 병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하나 건너뛰고 소유권자 엑소지에 대한 소유자는 수탁자 을이다. 확인되셨나요? 매매계약 유효. 그 다음에 을명의로 등기가 됐고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 요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등기 말소의 문제. 을이 소유자니까 매도인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다음 제3자의 문제. 을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기를 해 주었다. 그러면 을이 완벽한 소유자니까 정이라는 친구는 선악을 불문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십시오.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해가지고 가로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X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X.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삼신대가 개 같은 수령부가 있는데 여기는 뭐하고 끝나느냐? 부당이득 반환 받고 끝납니다. 요 갑이란 애가 그럴 때 땅 받고 끝난다, 돈 받고 끝난다. 돈 받고 얘한테 준 1억 받고 끝난다는 겁니다. 부동산 X라고 적어져 있는 게 요쪽은 땅 받고 끝납니다. 삼신대는 대에서 말소하고 이전에 땅 받고 끝납니다. 요쪽은 뭐하고 끝나냐? 땅 받는 게 아니라 제공했던 매수자금, 돈 받고 끝난다라는 거, 돈 받고 끝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부동산 X,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 토지의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밑에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보십시오. 갑은 지금 을한테
이 명의시타 약정이 무효니까 무효인 명의시타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얘한테 1억 원을 줬으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이 1억 원 돈이 부당이득이 되니까 돈을 반환을 해 주라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갑이란 애는 을에게 제공한 요 1억 원을 을한테 받을 때까지요. 만약에 지가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밸런스 인정되지 않은 대표 채권이 뭡니까? 매매대금 채권. 요게 매수자금이 매매대금.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셨나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매매대금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이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채권이 뭐다? 매매대금 채권이다. 매매대금 채권의 가장 대표 사례가 뭐였느냐? 건축 자재대금 사건. 다음 다시 매매대금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없다? 매매대금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우선변제는 경매의 매각대금,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받는 것이지 매매대금에서 우선변제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핵심 판례가 있었죠. 토지보상법, 협의치드, 그 보상금은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물상대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방금 여기서 말했던 거, 요 매수자금이 바로 매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기타 보시면 제일 밑에 갑은 을에게 제공한 토지 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X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네, 요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재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유치권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만 요거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니까 요 제공한 1억 매수자금, 매매대금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데 특별법은 OX는 그냥 이번 순환에는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간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수강생분들이 명의시탁 자체를 아주 어려워합니다. 아주 어려워한다. 유형도 많고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하셔가지고 일단은 유효한 명의신탁, 그 배우자 간에 위법한 목적이 없었을 때, 그 다음에 친구한테 명의신탁을 했다라든지 배우자 간이긴 하지만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 나오는 거 공부를 하시고, 세 사람 나오는 거 딱 머릿속에다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삼신대 계수부. 그러면 삼은 삼자가 등기 명의신탁. 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가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느냐? 이거는 신탁자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나느냐? 대위에서 말소하고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아서 땅 받고 끝난다.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지가 줬던 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수부. 계는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게 뭐냐? 계약명의까지 수탁자한테 맡겨놔가지고 수탁자가 가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런데 사례는 매도인이 선의인 사례와 악의인 사례가 있는데 핵심 판례가 선의인 사례니까 이 병이 둘간에 명의시탁이 되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 이 병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지만 요 매매 계약은 유효로 해야 되고 결국 등기도 유효하게 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나 소유권은 을이 취득하긴 했지만 이거는 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무효인 명의시탁 약정에 따라서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샀다라는 거. 그럴 때 둘 간의 법률 관계는 부당이득 반환을 받고 끝나는데 이쪽은 땅이고 이쪽은 땅이 아니라 뭐 받고 끝난다? 제공한 돈을 받고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끝나게 된다. 근데 이 돈이 매수 자금이니까 갑이란 애가 또는 매매 대금이니까 갑이란 애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을 앞으로 등기는 하고 갑한테 인도에
주었다. 갑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는 성립할 수가 없다?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오늘 한 거를 반복을 좀 해줘야 되고 특히 머릿속에 요 그림, 요 두 개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삼신대 개수부 딱 요 내용이 떠오름으로써 다 해결이 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민법 총칙부터 다시 반복하면서 또 채워나갈 것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